넌 그냥 출산 도구였어. 애만 낳아주면 됐어. 남편이 제게 던진 말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 그 말과 함께 남편의 손이 울고 있던 제 아이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탁! 생후 2달 된 제 아기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기까지 맞는 모습을 보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감사팀장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12층 회색 카페 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피해가는 걸 느꼈고 그게 당연했습니다. 비리를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장부 한 줄, 영수증 한 장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게 제 무기였고 그 무기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퇴근길은 있었습니다. 처음 준혁을 만난 건 회사 앞 카페였는데 노트북 화면에 정신이 팔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제 쪽으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손등에 튀었고 황급히 고개를 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고 준혁은 냅킨 뭉치를 들고 제 손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고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3번째 만났을 땐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사과의 의미로요. 카페라떼, 맞죠?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가 제 취향을 기억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제가 만난 남자들과 달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으며 야근하는 날이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게 따뜻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또 야근 중이었고 준혁이 회사 앞까지 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호빵 봉지를 들고서 좋은데 이것만이라도요.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다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1년 뒤였고 조촐한 예식장에서 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수진 씨, 평생 지켜줄게요.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평생을 비리와 거짓말과 싸워온 제가 그 사람 앞에선 무장해제됐습니다. 신호는 평화로웠습니다. 퇴근하면 준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주말엔 함께 시장을 다녔으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별일 없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떠올랐고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실로 나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혁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고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뻐 보이지 않았고 놀란 것도 아니었으며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검사약 2개 다 양성이야. 준혁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병원 가봐야겠네. 그뿐이었습니다. 포옹도 없었고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검사약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저런 반응이지? 그날 밤 준혁은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눕더니 등을 돌렸고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게 준혁의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6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밤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왔고 전화하면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회식이 그렇게 많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입덧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뒤집혔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으며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나 오늘 미팅 있어. 혼자 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혼자 가라고. 처음으로 준혁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맞이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향수 냄새. 준혁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고 달콤하며 여성스러운 냄새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식이라고 했잖아. 준혁은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고 코를 갖다 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고 셔츠 깃에 묻은 붉은색이 보였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킷을 소파에 내려놓고 거울을 봤는데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축 처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혁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고 화면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다연. 그리고 미리 보기 문장.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집으려는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고 준혁이 나왔습니다. 뭐해? 아니, 그냥 준혁은 휴대폰을 낚아챘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갈게.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연. 누구지? 윤리감사팀장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고 준혁의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으며 인사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다연. 영업팀 사원. 28살. 얼굴 사진이 떴는데 긴 머리에 환한 미소,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후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고 준혁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대답은 없었고 다만 천장에서 희미한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이는 새벽 3시에 태어났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제 배에서 작은 생명이 나왔고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준혁은 분만실 밖에 있었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에야 준혁이 왔습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저를 봤으며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수고했어. 나 회사 가봐야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고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으며 그냥 돌아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입이 벌어졌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반대했고 돈 낭비야 집에서 쉬면 되잖아. 라고 했으며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퇴원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는데 어질러진 건 없었고 다만 출산 전날까지 정리를 못했던 빨래 바구니가 한쪽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엄마가 됐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준혁이가 고생하겠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기 앞으로 갔는데 배에서 당기는 통증이 느껴졌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자.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리라고 시켜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된 몸으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저는 불을 끄고 뛰어갔습니다. 젖을 물려 아이의 울음은 멈췄지만 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리고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국이 왜 이렇게 짜? 준혁의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괜찮은데요. 아니, 짜. 다시 해.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준혁이 입맛에 안 맞으면 다시 해야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저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고 물을 틀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다고? 저도 일했습니다. 윤리감사팀장으로 10년을 일했고 임신 때문에 휴직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도 돈이 있었고 출산 전까지 저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다시 끓였고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2시간마다 울었고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옆에서 코만 골았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자기만 했습니다. 새벽 4시 아이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꼴을 봐라. 머리는 감았어? 아직 씻을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준혁이가 밖에서 노는 거야. 집에 와서 볼 게 뭐가 있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샤워는 사치였습니다. 몸은 계속 피를 흘렸고 배는 아팠으며 가슴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살만 찌고 누워만 있냐? 집안일 좀 해.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틈을 타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빨래 개고 있는데요. 그것만 하면 뭐 해? 청소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넌 하루 종일 뭐 하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몸이 아직. 어휴, 요즘 애들은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어. 너만 특별하냐?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입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준혁아, 내 와이프 좀 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준혁은 저를 받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놀부가 따로 없네. 뭐라고 했어? 일 좀 해. 애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애 하나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고? 그럼 내가 해봐. 내가 밤새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 물리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봐.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만 좀 징징거려. 애나 제대로 돌봐. 손바닥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때린 건 아니었지만 위협이었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며느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손이 뻗어왔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거사,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소리야? 머리가 뒤로 꺾였고 두피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준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서서 제가 머리채를 잡힌 채 무릎 꿇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손을 놓으셨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고 숨이 거칠었으며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아니었고 분노였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도 안방으로 가셨으며 저는 거실 바닥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을 꽉 쥐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은.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준혁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이었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으며 그 옆에 여자는 다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아직도. 하지만 참자. 아기 위해서 참아야 해. 단 한 번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고 증오였으며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했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으며 레스토랑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코스 요리 15만 원짜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날 나한테는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지. 사진 속 준혁의 얼굴은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고 다연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제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주먹이 제 옷을 쥐고 있었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참는 거야. 하지만 참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고 술 냄새와 함께 그 향수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앉아? 당신 기다렸어. 어디 갔다 왔어? 회식. 누구랑? 회사 사람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과 다연이 팔짱을 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회식이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잖아. 바람. 웃기지 마. 우린 그냥 동료야. 동료가 팔짱을 껴? 15만 원짜리 레스토랑에 가? 너 지금 나 미행했어. 뒤조사했어. 내가 윤리감사팀에서 뭐 했는지 알잖아. 증거 찾는 건 내 전문이야. 증거. 좋아. 증거 찾고 싶으면 찾아봐.
근데 말이야, 수진아. 너 지금 꼴 좀 봐. 집에서 애 하나 못 키우고 징징거리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언제 했어? 거울 좀 봐봐. 누가 너한테 관심 가지겠어? 애 낳으라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애 낳으래. 근데 애 낳고 나면 엄마가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엄마 같아? 엄마 같지 않다고? 저는 밤새 아이 재우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샤워는 사치였는데, 그런데 엄마 같지 않다고? 난 지쳤어. 매일 집에 와서 널 보는 것도, 애 우는 소리 듣는 것도. 차라리 회사가 편해.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아이를 안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친구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제 사진 보고 연락 안 돼서 걱정했어.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고 친구도 알았을 겁니다. 수진아, 너 그 사람이랑 이혼해야 돼. 이건 아니야. 애가 있잖아. 애 때문에 참는 거야? 그게 애한테 좋은 거 같아? 친구 말이 맞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볼게. 혹시 모르잖아. 수진아, 미안. 애 울어.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고 그냥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더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탓했고 저는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혁은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앉았으며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멈췄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너랑은 이제 못 살겠어. 목소리가 차가웠고 표정에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에 생각했어. 너랑은 안 맞아. 성격도 생활 방식도 다 안 맞아. 그럼 애는? 우리 아기는? 애는 내가 키울게. 넌 그냥 가면 돼. 애를 당신이 키운다고? 그래. 엄마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 엄마가 키우시면 돼. 그럼 나는? 애 낳은 엄마는? 넌 그냥 출산 도구였어. 애만 낳아주면 됐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 출산도구.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고 준혁이 아이를 안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아이는 더 크게 울었고 준혁의 손이 올라갔으며 아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시끄럽다고. 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준혁한테 달려들어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미쳤어? 애한테 손을 대. 저리 가. 준혁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이 뻗어왔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며느리가 애를 안고 있잖아. 준혁이 손을 놓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을 나갔고 시어머니도 따라 나가셨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등에 빨간 자국이 있었고 작은 손이 제 옷을 쥐고 있었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윤리감사팀장 시절의 냉철함이 돌아왔습니다. 감정을 지웠고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다연, 그리고 이 집안 모두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렸고 기저귀를 갈았으며 준혁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윤리감사팀장 시절의 냉철함이 돌아왔고 감정은 깊은 곳에 묻었으며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준혁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으며 화면에 준혁의 회사 내부망이 떴습니다. 로그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고 2차 인증은 제 번호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인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했고 다연의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영업팀 사원, 입사 2년 차, 준혁과 같은 부서였습니다. 이메일 시스템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메일함을 열었고 검색창에 다연을 입력했으며 수십 개의 메일이 떴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처음엔 업무 내용이었고 회의 일정, 보고서, 검토, 고객 미팅 준비였으며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어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다연아, 좋아.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오빠 덕분에 오늘 계약 성사됐어요.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다연이 잘해서 그런 거야. 오빤 왜 그렇게 일찍 결혼했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나도 그 생각 요즘 많이 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모든 메일을 캡처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으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있을 거야. 경비 지출 내역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이 나왔고 엑셀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쭉 훑어봤습니다. 15만 원짜리 레스토랑, 8만 원짜리 와인바, 12만 원짜리 호텔 카페였고 모두 저녁 시간대였으며 영수증 첨부 파일을 열었는데 2인 식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불륜 데이트를 했구나. 이건 횡령이었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사적인 용도는 명백한 위반이었으며 제가 윤리감사팀에서 수십 명을 잘랐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메일, 경비 내역, 영수증, 인사 기록이었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으며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췄고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고 친구는 반가워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괜찮아? 응.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나 대신 사진 좀 더 찍어줄 수 있어? 준혁이랑 다연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려고? 증거 모으는 거야. 이혼할 거야? 응. 근데 내 조건대로. 친구가 한숨을 쉬었고 잠시 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외부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고 준혁과 다연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이었으며 시간과 장소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을 저장했고 문서로 정리했으며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했고 변호사에게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끝낼 거였습니다. 회사도 같이 무너뜨려야지. 저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준혁 회사의 내부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영업팀 이준혁 부장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부적절한 관계 제보. 본문을 작성했습니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나열했으며 날짜, 금액, 장소, 영수증 번호를 적었고 그리고 다영과의 이메일 내용 일부를 첨부했으며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조직 내 위계 질서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클릭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혁, 내가 날 출산 도구라고 했지. 클릭했습니다.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 이틀 뒤 준혁이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8시쯤 들어오는데 10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고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으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이놈 봐라. 벌써 터졌구나.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왔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그리고 다현이랑 그래서 정직당했어. 아니, 정직이 아니라 사실상 해고야. 다현이도 쫓겨났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회사 돈 횡령했으면.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노려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횡령. 그게 횡령이야? 그냥 몇 번 밥 먹은 것뿐인데. 법인카드는 업무용이야. 사적으로 쓰면 횡령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설마 너야? 제보한 거.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혁과 눈을 마주쳤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있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올라왔고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 떼. 내가 날 망친 거야? 왜? 왜 이래? 손 떼라고.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넌 날 출산 도구라고 했어. 애만 낳으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애를 때렸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변명하지 마. 넌 끝났어. 회사에서도, 이 집에서도.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이제 와서? 늦었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고 서류 봉투를 꺼냈으며 거실로 나와 준혁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친권. 내가 다 가져간다고? 당연하지. 넌 애를 때린 사람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준혁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고 상황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혼합니다. 준혁이가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돈을 횡령했으며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뭐라고? 증거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이야. 완전히 끝. 준혁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버텼고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시어머니를 앞세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가. 그럼 모든 증거가 법정에 공개돼. 내가 원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에 가면 불륜, 횡령, 폭행 기록이 모두 드러나고 그건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혁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을 떨었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게 끝이야? 응. 끝이야. 후회 안 해?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으며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너잖아. 나는 해방됐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네. 미안했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은 몰랐지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상관없으니까요. 손주는 가끔 보여줄 거지? 애가 크면 애가 결정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아이 물건들이었습니다. 원래 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잘 가. 다시는 보지 말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줬고 짐을 실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정말 괜찮아. 차에 탔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친구가 마련해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햇살이 잘 들어왔으며 조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 침대를 조립했고 옷을 정리했으며 부엌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몇 시간 걸렸지만 즐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직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리감사팀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출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고 친권은 제게 왔으며 준혁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 이야기가 들렸고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준혁은 다른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있었고 다연도 연락을 끊었으며 시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그 사람 상황이 진짜 안 좋대. 너 괜찮아? 당연하지. 자업자득이야. 너 정말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윤리감사팀장 시절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게 원래 저였습니다. 준혁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뭐야? 수진아. 나야. 목소리가 떨렸고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 알았어. 이제 끊을게.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고 다시는 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목을 가누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커졌고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극적인 사건도 없었으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어주고 같이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법원 앞이었습니다. 최종 이혼 확정 판결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윤리감사팀장 수진이 돌아왔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저를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이 어두웠으며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친권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탁!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이었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친구가 아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게 건넸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웃었고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지켜줄게. 친구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응. 우리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출산 도구라 불렸던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준혁, 넌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모든 걸 되찾았고 더 이상 미움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으며 그냥 평온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